음, 김은혜 연필로 쓰기 문학동네 2019년 밥과 똥입니다. 재밌어요. 시방세계 억조 장생과 모든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 바닷속의 물고기와 거북이 풀속의 버러지들이 창세기 이래로 무시무종하게 내지르는 모든 똥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똥이 가장 더럽고 구리다. 나는 이 학설을 한 동물학자의 글에서 읽고 충격을 받았다. 이 진리는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이 사람에 속하는 자들은 다들 스스로 알 터이다. 이 진리를 접하는 순간 똥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과 느낌이 되살아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몇 자 적는다. 며칠 전 밤에 호수공원을 산책하다가 개똥을 밟았다. 나는 신발을 벗어서 개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똥의 양이 많았고 자루가 굵어서 덩치가 큰 개의 똥이 분명했다. 물기가 축축하고 끈기가 살아있었다. 싼지 얼마 안 된 생똥이었다. 이 개똥의 구린내는 사람의 똥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구린내의 개통도 사람의 똥과 같았다. 산과 들과 물속의 온갖 것들을 다 집어먹고 내지른 종합적이고 공격적인 구린내였다. 요즘은 개의 지위가 높아져서 개를 개라고 하면 무식쟁이 취급을 받고 반려견이라고 해야 교양인 대접을 받는다. 개가 되었건 반려견이 되었건 개는 상위 포식자가 아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야성이 퇴화해서 제 먹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반려견은 먹이 사슬의 최하위이거나 사슬의 위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최상위 포식자의 똥을 누는 까닭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신도시 동네에는 반려견의 먹이를 파는 가게가 성업 중인데 메뉴는 20에서 30가지다. 사슴 앞다리 12,000원, 양갈비 구이 1만원, 유기농 샐러드 5,000원, 야채고기죽 4,000원 외에도 많다. 개는 인간에게 꼬리를 흔들고 인간에게 안김으로써 최상위 포식자의 먹이를 먹고 최상위 포식자의 똥을 눈다.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은 함께 공부도 하고 장난도 했다. 두 스님이 오사 앞 개울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 돌 위에 똥을 누웠다. 해공은 원효의 똥을 가리키며 그대가 누운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다 라고 말했다. 일현 스님이 두 선배 스님의 똥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실어서 후세에 전한 의도는 헤아리기 어렵다. 아마도 물속에서 놀던 발랄한 생명이 인간의 똥으로 변하는 중생고를 시화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날 개울가에서 해공 스님도 똥을 누웠는지 아닌지는 문맥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물고기를 함께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고기를 먹고 눈 똥이라면 상위 포식자의 것이므로 고성의 똥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의 똥과 별 차이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지만 인간에 속하는 자들의 똥의 가치가 다 똑같지는 않다. 최상위 포식자 그룹 안에서 또다시 먹이 사슬의 서열이 펼쳐지는 것인데 거름으로 쓰는 똥의 효능은 그 주인의 먹이 사슬의 지위에 따른다.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높은 자들의 똥은
하위 계급자의 똥보다도 훨씬 더 기름지고 건더기가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것은 자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일본인들도 오랫동안 인간의 똥을 거름으로 사용했다. 똥은 비료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메이지 유신이 한창 전개되던 1878년에 일본 정부가 제정한 분뇨 지급 규칙은 전국의 똥의 가치를 5등급으로 분류해서 값을 매겼다. 다이무의 저택에서 나오는 똥이 최상품으로 값이 가장 비쌌고, 공중변소의 똥이 상등품, 일반 가정의 똥은 중등품, 출처에 관계없이 오줌이나 물이 많이 섞인 똥은 하등품, 감옥이나 유치장에서 나온 똥은 최하등품으로 값이 가장 쌌다. 근대적 합리성을 추구하던 메이지의 관료들은 똥을 그 효능에 따라 분류하고 값을 차이나게 매겨서 시장의 원리에 편입시켰다. 먹이 사슬의 섭리는 밥뿐 아니라 똥까지도 지배했다. 애담 스미스가 인류를 구원하는 망고의 진리로 떠받들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이 사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테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얼마 전에 제주도 중산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목장을 만나서 말똥 냄새와 소똥 냄새를 실컷 맡았다. 말이나 소는 덩치는 크지만 먹이사슬 속의 지위는 매우 낮다. 소나 말은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에게 잡아먹히거나 버림받지만 일생 동안 풀만 먹고 산다. 소똥이나 말똥에서는 사람똥이나 개똥처럼 악취가 나지 않는다. 가을볕에 말린 말똥에서는 마른 풀의 냄새가 난다. 물론 구린내도 섞여 있지만 이 구린내는 사람 똥의 구린내와 달라서 공격성이 없다. 이 구린내는 사람을 찌를 듯이 달려들지 않고 넓게 퍼져서 평화롭다. 소똥 냄새는 소의 울음소리와 닮아있고 말똥 냄새는 말의 울음소리와 닮아있다. 소똥, 말똥의 냄새를 맡으면 평생 말을 안하고 평생 풀을 먹고 평생 노역을 바치는 덩치 큰 짐승의 몸속의 온도와 습도, 질감과 풍경이 떠오르거나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 나는 우선 내가 눈 똥과 내가 겪은 세월 속의 똥에 대해서 쓰겠다. 내가 70년을 살면서 눈, 똥의 질감과 표정은 다양하다. 아침에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어떠한 표정의 똥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다. 창자 속의 풍경이 고압전류처럼 몸에 전달되므로 이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런 똥 저런 똥을 일일이 다 들추어 보인다는 것은 못할 것은 없지만 비루하고 불결한 짓일 터이므로 가장 슬프고 괴로운 똥 한 가지만을 말하려 한다. 생애가 다 거덜난 것이 확실해서 울분과 짜증, 미움과 피로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날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별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 술 취한 자의 그 무책임하고 가엾은 정서를 마구 짓겨려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짓거리고 낄낄거리고 없는 사람 욕하고 악다구니하고 지지고 볶다가 돌아오는 새벽들은 허무하고 참혹했다. 나는 이제 이런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는 깨지고 속은 뒤집히고 몸속은 쓰레기로 가득 찬다. 이런 날의 자기 혐오는 화장실 변기에 앉았을 때 완성된다. 뱃속이 끓어서 똥은 다급한 신호를 보내오고 항문은 통제력을 잃고 저절로 열린다. 이런 똥은 힘을 주어 짜내지 않아도 새어나온다. 똥은 대장을 가득히 밀고 내려오지 못하고 비실비실 기어나오는데 그 굵기는 국수가락 같다. 국수가락은 툭툭 끊어진다. 슬픈 똥이다. 간밤에 안주로 집어먹은 것들이 서로 옮기지 않고 제가끔 반쯤 삭아서 따로따로 나온다. 소화되지 않은 김이 변기 물 위에 시커멓게 뜬다. 가늘고 무기력하고 익지 않은 날똥인데 이 무력한 똥의 악취는 극악무도하고 똥과 더불어 나오는 오줌은 뿌연 구조물 같다. 이런 똥은 평화로운 구린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덜 삭은 원료들이 제각금의 악취를 품어낸다. 똥의 모양새는 남루한데 냄새는 맹렬하다. 사나운 냄새가 길길이 날뛰면서 사람을 찌르고 무서운 확산력으로 퍼져나간다. 간밤 술자리에서 줄곧 피워댔던 담배 냄새까지도 똥냄새에 배어있다. 간밤에 마구 찌꺼리던 그 공허한 말들의 파편도 덜 썩은 채로 똥속에 섞여서 나온다. 똥속의 말의 쓰레기들이 구더기처럼 끓고 있다. 저것이 나로구나. 저것이 내 실존의 엑기스로구나. 저것이 내 밥이고 내 술이고 내 몸이고 내 시간이로구나. 저것이 최상의 포식자의 똥인가? 아니다. 저것은 먹이 사슬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하여 먹이 사슬의 하층부로 스스로 기어 들어간 자의 똥이다. 밥이 삭아서 조화로운 똥으로 순조롭게 연결되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밥과 똥의 관계는 생계를 도모하는 신산에 의해 차단되거나 왜곡된다. 이 똥은 사회 경제적 모순과 갈등이 한 개인의 창자 속에서 모기와 불화를 일으켜서 소화되지 않은 채 쏟아져 나온 고해의 배설물이다. 그 똥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김수영이 저걸 봤다면 뭐라고 썼을까? 김소월, 서정주, 윤동주, 청록파들은 뭐라고 썼을까를 생각했는데 생각은 또 오르지 않았다. 이런 똥을 누는 아침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진하였다. 아, 이런 썩어빠질 삶, 반성없는 생활, 자기 연민과 자기 증오를 좌충우돌하는 비겁한 마음과 작별하고 삶의 건강과 경건성을 회복하고자 나는 날뛰는 똥냄새 속에서 맹세했다. 맹세는 비통했고 작심삼일이었지만 그 맹세에 의해 나는 나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요즘에는 이런 똥을 거의 누지 않는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의 똥은 다소 안정되어 갔다. 자아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져서 나는 멍청해졌다. 이 멍청함을 노혼이라고 하는데 똥도 노혼이 왔는지 날뛰지 않는다. 똥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나이 먹은 나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동해에서 뜨는 매일 아침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동해에서 해가 뜨는 매일 아침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변기에 앉아서 내 젊은 날의 아침처럼 슬픔과 분노의 똥을 누고 있다. 밥에서 똥에 이르는 길은 어둡고 험하다. 허준은 인간의 똥오줌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동의보감에 적었다. 그 책 대변 편에 이르기를 음식이 삭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똥은 날것의 더러운 냄새, 성예가 난다고 했으니 내가 말한 똥을 진단하는 것이 쉽다. 똥은 허준이 인간의 질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가 병든 똥을 진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똥의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면 푸른 똥, 붉은 똥, 노란 똥, 검은 똥, 흰 똥이 모두 병든 똥이다. 몸속에 열이 많을 때는 검은 똥, 한기가 많을 때는 오리똥처럼 생긴 흰 똥, 습기가 많을 때는 검은 물짓똥, 풍기가 많을 때는 푸른 똥이 나온다. 또 설사의 원인이나 설사 똥이 창자 속에서 요동칠 때의 몸 상태, 설사 똥이 항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양새를 기준으로 똥의 병을 진단하면 설사는 대략 13종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옮겨 적지는 않겠다. 이 모든 똥의 문제는 외부에서 사악한 기운이 가 몸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허준은 썼다. 인간의 질병은 단순히 병리적이고 생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그의 시대, 직업, 작업환경, 성장지, 거주지, 상종하는 무리, 사회계급, 출생, 신분 같은 정치, 사회적 조건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는 것이므로 허준이 말한 사악한 외부의 기운이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일 터이고 이것은 내가 말한 똥의 참상이다.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계속하다가 똥물 없이 피만 계속 싸면 죽고 항문이 대나무 통처럼 벌어져서
오므라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동의보감에 적혀 있다. 이로써 똥병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그의 저술 민보의에서 사람의 똥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상히 밝혔다. 민보의는 외적의 침입이 잦은 접경지역의 향토 방위 전술 전략을 연구한 저술이다. 정약용은 접경지역의 요새와 진지에 똥독을 묻어두고 똥을 모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남녀의 뒷간을 따로 하되 모든 똥을 모아서 물을 섞고 휘저 놓았다가 이 똥물을 대나무통에 넣어서 적이 다가오면 얼굴에 쏘라고 말했다. 똥물을 바가지로 퍼서 끼얹으면 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똥물을 낭비하게 되니까 대나무에 넣어서 쏘라고 정약용은 말했다. 정약용은 이 장치를 분포라고 이름 지었는데 분포를 쏘는 자는 기름 먹인 옷을 입어야 하고 전투가 끝나면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했다. 정약용이 발명한 이 분포가 실전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간과 사회를 들여다볼 때 정약용의 시선은 따뜻한 만큼 울분에 차 있었지만 사물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냉엄했다. 그의 경세는 이 여러 갈래의 시선이 합쳐지면서 이루어진다. 정약용은 똥의 더러움, 똥의 맹독성, 똥의 모욕감을 무기화했다. 냉엄하게 바라본 똥의 본질을 인간의 효용에 결부시킨 발명품이 분포이다. 분포를 쏠 때는 적의 얼굴을 조준하라고 정약용은 말했다. 얼굴에 똥물을 맞고 온몸에 똥칠갑을 한 적병은 당연히 전투 의지를 상실할 터이다. 피를 흘리면서 돌격할 수는 있겠지만 얼굴에 똥을 뒤집어 쓴 채 돌격하는 적병은 상상하기 어렵다. 얼굴에 묻은 똥은 적개심을 마비시킨다. 더구나 전쟁터의 군사들은 몸에 상처가 많을 테니까 똥물을 쏘아주면 상처가 더 나서 몸을 작동시킬 수 없을 터이니 이 똥물은 심리적 무기일 뿐 아니라 초보적인 생물 무기이다. 정약용은 똥을 사적으로 정서화하지 않았다. 똥 속에서도 그는 단념할 수 없는 삶의 길을 모색했고 당대의 질곡을 향해 그 길을 설파했다. 적에게 똥을 끼얹어 가면서 인간은 살아남아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고 희망을 기약해야 한다. 이 경세가의 우국은 똥 속에도 길이 있다고 외친다. 내가 좀 더 일찍 분포를 읽었더라면 똥에 대한 나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을 테지만 나는 아직도 나의 똥을 사물화하지 못한다. 이제 똥과 돼지 사이의 순환 고리는 차단되었고 복구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내면에서 밥과 똥이 조화롭지 못하듯이 이 똥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밥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통로는 차단되었다. 돼지는 더 이상 사람의 똥을 분해시켜서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이제 똥을 받아줄 돼지는 없다. 농경은 더 이상 똥구름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의 똥돼지도 사라진 지 오래다. 똥돼지는 사람의 뒷간 바닥에 살면서 사람의 똥을 먹고 살았다. 똥돼지는 갓 나온 더운 똥을 좋아한다. 똥돼지의 살은 포근하고 비계는 고소해서 돼지고기 중 최상의 육질로 꼽혔다. 똥돼지가 사람의 똥을 먹고 눈 똥은 거름이 되어서 밭으로 돌아가 사람의 먹이를 길러주었다. 나는 지금 똥돼지를 찬양하면서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밥과 똥과 돼지의 순환과 그 단절에 관하여 말하려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 때 요르단강 동쪽 아라바 사막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똥을 놓을 때 천막 밖에 변소를 만들고 그리로 나가라. 삽으로 땅을 파서 그 속에 누고 흙으로 똥을 덮어라. 구약성서 신명기 23장 12, 13절. 하느님의 계율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분노를 설파하던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똥 누는 법도를 가르치는 걸 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자고 이동하는 생활이 수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모세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아무데나 누지 말고 한 곳에 놀아. 천막에서 멀리 가서 놀아. 구덩이를 파서 누고 흙을 흙으로 덮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터이니까 너희들의 천막을 거룩히 하라고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똥 누기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으니, 광야를 건너가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데나 똥을 누는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민족에나 이런 자들은 많다. 그들은 유랑민이었으므로 똥을 모아서 거름이나 무기로 쓸 일은 없었고 격리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처리 방식이었을 것이다. 모세의 시절에 대지는 똥을 받아들였고 모세의 백성들은 이 순환의 고리에 의해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천막을 거룩히 유지할 수가 있었다. 나는 소년 시절에 똥과 대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됨으로써 빚어지는 참상을 목도했고 그 환란 속에서 자랐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은 전량과 기아로 거덜이 났고 대도시도 다르지 않았으나 그나마 먹고 살 것의 꼬투리라도 찾아서 농어촌 인구는 서울로 몰려들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시대에 서울의 인구 압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산비탈, 하천변, 고수부지, 국유지, 사유지에 불량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서울은 똥으로 넘쳐났다. 집집마다 똥을 퍼내는 재래식 뒷관을 하나씩 끼고 있었다. 뒷관이 없는 집도 있었다. 이런 집은 이웃집 뒷관을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이용했고 월똥 또는 신문지에 똥을 누워서 밤중에 몰래 내다 버렸다. 거대 도시의 똥을 퍼다 버리는 작업은 서울의 운명이 걸린 대사업이었다. 서울시청 환경국은 청소 1과와 청소 2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소 1과는 생활쓰레기 담당이었고 청소 2과는 분뇨 담당이었다. 청소 2과의 사명은 실로 막중했다. 그것은 시민의 생사, 서울의 존망과 직결된 신성한 사명이었다. 청소 2과는 이 대도시의 모든 똥을 끌어내서 처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인분 수거 작업자들을 수백 명 고용하고 똥차와 똥지게를 제작해서 각 구청에 배당했고 동네별로 똥 퍼가는 타임 스케줄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서울 교외에 거대한 호수와 같은 분뇨 처리장을 운영했다. 똥 푸는 작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바닥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산비탈 동네까지 전개되었다. 이 광범위하고 또 섬세한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청소 2과장에는 가장 유능하고 조직 장악력이 강한 엘리트 서기관이 임명되었다. 그 후에 내가 알게 된 젊은 청소 2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똥은 평등하다. 신분이나 계급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성인은 하루에 200에서 300g의 똥을 1.2에서 1.5리터의 오줌을 눈다. 이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온다. 이것은 다시 집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져다 버려야 한다. 반드시 나온 것을 반드시 가져다 버려야 하는데 이 사태가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벌어질 때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무섭지 않겠는가? 똥을 퍼다 버리는 작업이 이틀이나 사흘 지연되면 마을은 똥에 잠기고 닷새쯤 지연되면 도시가 마비된다. 나는 인분수거 작업자들이 일 못하겠다고 집단으로 아우성칠 때가 가장 무섭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정권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나의 소년기에 대책 없이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은 밥 세끼와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한편 매일매일 나오는 똥과 싸웠다. 똥과의 싸움은 밥 먹기 싸움에 못지않았다. 밥이 없던 시절에 똥은 골목마다 넘쳐 흘렀다. 똥차는 늘 새벽에 왔다. 행연의 왕래가 없는 시간을 이용했다. 뒷간이 넘치면 옆집에 가서 똥을 누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똥차 오기를 기다렸다. 똥차는 예정된 날짜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뒷간에 똥이 찼는데 며칠째 눈이 오면 사람들은 걱정이 컸다. 똥차가 오면 동네 집들이 일체의 변수를 푸는 것이 아니고 똥이 가득
찬 집만 똥을 푼다. 한 집만이라도 똥을 풀면 온 동네에 똥냄새가 퍼지므로 동네는 늘 이 집 저 집의 똥냄새에 절어 있었다. 사람들은 똥차를 증오하면서도 똥차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똥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분뇨 수거 작업자들은 고난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직 노무자들이다. 똥찌개에 똥을 가득 채우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도 똥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야 한다. 또 뒷간을 밑바닥이 보이도록 끝까지 파내는 사람을 으뜸으로 친다. 이들의 기술과 전문성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다. 이들이 집단 행동으로 작업을 거부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들에게 자주 술 사주고 밥 사주며 구슬리는 것도 청소 이 과장의 주요 업무였다. 그들은 고난도 기술을 보유한 만큼 심술도 사나웠다. 대접이 시원치 않으면 일부러 똥을 흘리고 가기도 했다. 똥 푸는 요금은 한 지게당 얼마씩 정해진 액수가 있었는데 웃돈을 얹어주기도 했다.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우리 집 뒷간을 칠 때면 옆에 붙어 있다가 지게가 오가는 횟수를 세었고 지게에 똥이 가득 차는지를 감시했다. 똥이 덜 차서 내가 잔소리를 하면 똥 푸는 아저씨는 일부러 똥을 흘렸다. 나는 똥 흘린 자리 연탄재를 뿌리고 삽으로 비벼서 갖다 버렸다. 나뿐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다. 똥 푸는 아저씨들은 새벽에 나가면서 변소 치어 변소 치어 라고 외쳤지만 어떤 아저씨들은 똥퍼 똥퍼 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외치지 않아도 냄새만 맡고도 똥차가 온 줄을 다들 알았다. 동네의 똥은 똥차에 실려서 분노 종합처리장으로 갔다. 거기는 서울의 모든 계층, 모든 동네, 국회의원, 장관, 노무자, 실향민, 무작정 상경자, 시인, 대학 교수, 신문 기자의 똥, 똥이랑 똥은 다 모여서 똥바다의 장관을 이루었다. 똥바다의 똥은 위생처리를 거쳐서 강으로 흘러들었다. 똥바다는 한 달에 한 번쯤 수문을 열어서 똥을 방류한다. 내가 아는 청소 이 과장의 기억에 따르면 수문을 열면 똥바다는 노도처럼 꿈틀거리면서 약 3, 4m의 폭포를 이루며 한강으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나는 청소 이 과장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관의 진저리를 쳤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나야가 폭포를 봤을 때도 그 청소 이 과장이 전해준 똥폭포만한 감동은 없었다. 똥은 계속 쏟아져서 마르지 않는다. 똥은 내 이르러 바다에 간다. 장마 때 마을이 침수되면 모든 집의 뒷간이 넘쳤다. 상류 마을이 물에 잠기면 하천 물이 모두 똥물이 되어서 하류 마을로 달려들었는데 똥덩어리들이 둥둥 떠내려왔다. 물이 빠지고 나면 집마당과 골목에 똥덩어리가 엉겨붙었었고 파리가 들끓었다. 아이들이 삽으로 똥을 긁어내어서 파묻었다. 구청 소독차가 와서 골목마다 연막을 뿌렸다. 연막 소독차가 오면 심심했던 동네 아이들이 모두 뛰어나가 낄낄대면서 소독차를 따라 달렸다. 푸른 연기가 퍼지면 구린내 나는 동네가 문득 동화 속 마을 같았다. 똥푸기를 자영업으로 하는 사설업자들도 있었다. 구청 똥차가 올라올 수 없는 산꼭대기 동네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변두리 동네는 이 사설업자들이 똥을 펐다. 어른들은 이걸 야미똥이라고 불렀다. 야미똥꾼들은 손수리에 드럼통 2개를 싣고 똥을 퍼날랐다. 한 사람은 똥구르마를 끌고 또 한 사람은 뒤를 밀었다. 야미똥꾼들은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청 똥꾼들보다도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고 사고도 많이 났다. 야미똥꾼들은 정찰가가 없었고 부르는 것이 다시였다. 불법이었지만 구청은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똥꾼들은 구르마를 끌고 분뇨 종합처리장까지 갈 수가 없어서 변두리 채소밭에 가서 똥을 팔았다. 내 어릴 때 친구 병순의 아버지는 야미똥꾼이었다. 병순의 가족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움막집에서 살았다. 병수는 어머니가 없었다. 병수 아버지가 똥구르마를 끌고 병수가 뒤를 밀었다. 내리막에서 병수 아버지가 발을 엉 버티면서 똥구르마 손잡이를 높이 쳐들어서 속도를 줄였고 병수는 똥구르마 뒤를 잡아당겼다. 나의 엄마는 병수하고 놀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병수랑 자주 놀았다. 병수는 나보다 2살 위였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내가 넌 장래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병수는 그게 뭔데라고 되물었다. 병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카시아 꽃과 밤꽃을 먹는 방법, 왕개미 똥구멍을 빨아먹는 방법, 산에서 깐부기를 따먹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아버지의 똥구르마를 밀면서 산비탈을 오르내려서 그런지 병수는 다리 힘이 셌고 닭싸움을 잘했다. 병수는 닭싸움 챔피언이었다. 병수는 공중전을 잘했다. 한쪽 발로 땅을 차고 공중에 떴다가 고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가슴을 무릎팍으로 내리찍었다. 그야말로 싸움닭처럼 솟구치면서 닭싸움을 했다. 나도 닭싸움을 무척 잘했는데 고도가 병수보다 낮았다. 나는 한 번도 병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중2 때 박정희 소장이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와서 정권을 잡았다. 그해 겨울에 병순의 아버지가 내리막에서 사고를 냈다. 똥구르마의 관성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길바닥에 쓰러졌다. 병수 아버지는 다쳤고 골목에 똥이 쏟아졌다. 동네 엄마들이 비명을 질렀고 쓰러진 병순의 아버지를 몰아붙였다. 병수는 똥칠갑이 되어서 아버지 옆에서 울었다. 밥을 먹고 눈 똥을 치워서 또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밥이 왼수고 똥이 왼수였다. 그날은 내 소년 시절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 난 지금도 그날이 슬프다. 병수는 야미 똥꾼의 아들이었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 리더십이 좋은 아이였다. 우리는 무너진 한양 도성의 성곽을 따라다니면서 놀았다. 병수는 놀거리를 찾아내는데 재능이 뛰어났다. 그때 내가 달리던 성벽길, 시간마다 변하던 저녁 노을의 빛깔, 바람과 숲의 냄새, 온갖 벌레들의 놀라운 동작들, 밤이 가고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는 시간의 신비, 도마뱀을 잡았을 때의 경이로움, 이런 기억들이 내 유년의 아름다움이다. 병수는 똥과 더불어서 발랄했고 건강했으며 똥에 침몰되지 않았다. 병수네 식구들은 어느 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병수가 며칠째 보이지 않아서 병수네 움막으로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움막 옆에 병수 아버지의 똥구르마가 버려져 있었다. 병수 아버지는 또 다른 먹고 살 자리를 찾아서 마을을 떠난 것이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병수는 소식이 없다. 나는 요즘도 아침의 구린내 속에서 병수를 생각한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이제 분간할 수 없다. 고대인들은 똥을 심각한 당뇨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인구가 많지 않고 인구합이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고학의 발굴 성과에 따르면 신라 금관총, 황남대총, 백제 문영왕릉과 고분들, 그 밖에 왕족 귀족들의 무덤에서 청동째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내세에서도 밥을 먹어야 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숟가락을 들고 갔으니 밥의 지엄함을 알 것이다. 백제 무령왕은 평생 산의 진미를 먹었을 텐데 그 호화찬란한 무덤으로 들어갈 때도 숟가락을 지녔다고 하니 기막히다. 이 화려한 무덤들에서 요강은 출토되지 않았다. 왕과 귀족들은 먹기만 하고 누지는 않는 내세를 동경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이승에서는 어림도 없다. 이승에서는 먹은 것은 반드시 나온다.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서울시청 청소 이과장의 말은 불변의 진리다. 대치타 앞세우고 연 위에 올라앉은 임금의 어가 행렬이 능행할 때도 병기를 받던 내시가 지근거리에서 따라갔고 길라잡이 고함으로 산것들을 꿇어앉히고 지나가는 삼정승의 행차에도 구종 잣배들이 병기를 들고 따라갔으며 사인교 타고 나들이 가는 정경 부인이나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존색시의 가마 안에도 병기를 들여 놓았다. 임금이 병기를 매화틀이라고 하고 여인네들이 길에서 쓰는 병기를 길요강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달랐지 다 같은 것이다. 길요강을 글로벌한 규모로 완성한 것이 요객기의 화장실이다. 똥은 비행기에 실려서 세계를 돌아다닌다. 인천에서 먹은 것이 뉴욕, 모스크바, 도쿄, 산티아고에서 나오고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라스팔마스, 바그다드에서 먹은 것이 인천에서 나온다. 승객 300에서 400명을 태운 대형 여객기들은 잠자리 때처럼 온 세계의 공항에서 내리고 뜬다. 백인, 흑인, 황인의 똥이 섞이고 비즈니스와 이코노미가 섞인다.
세계의 모든 공항에는 똥차 수십 대가 늘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도착하면 기체에 쌓인 똥을 빼내서 분뇨 처리장으로 싣고 간다. 똥통을 비운 여객기는 또 300명을 태우고 10시간, 10여 시간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 공항으로 간다. 이것이 대지와 격절된 똥이 보여주는 문명사적 풍경이다. 똥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거악을 제거하려는 이 필사적 작업으로부터 인류는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는 1만 817톤이다. 이 물량은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발생하고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분뇨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분뇨는 60만여 개의 정화조에 모여 있다가 분뇨 처리 시설로 간다. 서울의 분뇨는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처리되는데 서남, 중랑, 난지이다. 나의 것은 난지로 간다. 분뇨 처리 시설은 거대한 공장이다. 밥은 각자의 몫이 따로따로지만 똥은 한 군데에 모여 바다를 이룬다. 이 시설이 서울의 생명과 문명과 존립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서 서울의 모든 똥오줌은 물과 건더기로 분류된다. 탱크 밑에 가라앉은 건더기, 슬러지는 말려서 소각되고 위에 뜬 물은 정화 작업을 거쳐서 한강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하루하루는 똥오줌을 피해가고 또 매일매일 쏟아낸다. 서울의 모든 고층 빌딩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속에 파이프를 통해 흘러내리고 있을 똥의 폭포를 생각한다. 이것을 다 끌어모아서 처리하는 작업을 인간은 영원히 계속할 수가 있을는지, 정화 처리를 한다지만 강이 무진장으로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무섭다. 나는 똥이 가장 무섭다. 서울의 이 거대하고 운명적인 똥을 생각하면서 나는 문득 삶에 대한 경건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노고에 감사한다. 설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말이나 똥을 함부로 내지르지 말고 흐르는 강물 옆에서 최고 포식자의 부끄러움을 늘 기억하자고 속으로 다짐한다. 아, 똥이여, 내 고향 서울의 똥이여, 내 조국의 똥이여, 날뛰지 말고 순해져라. 날마다 새롭게 나오라. 뒷간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일세. 담진치 얻은 마음 이같이 버리니 옴 하로디야 사바하 7번 반복. 뒷간에서 나오면서 더러움 씻어내듯 본내도 씻자. 이 마음 맑아지니 평화로울 뿐. 옴 시리예바헤 사바하 7번. 다시 기도한다. 다같이 똥을 향해 합장하면서 건너가자 건너가자 고생바다 건너가자. 고생바다 건너서 저 언덕으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하 3번. 이상